네, 7월 1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소폭 올라서 끝났는데요. 다우가 0.36, S&P 500이 0.35, 나스닥이 0.21입니다. 0.1% 정도 올랐고요. 금리는 좀 안정돼가지고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368%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종목별로 좀 세게 오르면서 지수를 좀 이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반도체주가 좀 올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성장 그리고 가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어닝 시즌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그 뭐 프리뷰를 통해서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YY로 보면은 뭐 이번이 한 65% 정도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팩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10%포인트 상향 조정이 기존보다는 좀 돼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어닝 시즌이 역대급이지만 이후부터는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우려도 여전히 좀 있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뭐 14일 정도에 파월 의회 증언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CPI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도 들으셨지만 중국에서 지준율이나 그리고 유럽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정책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이러한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변이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골디락스와 같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관련해서는 그 국가별로 좀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스터샷을 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19일 날 뭐 예정되어 있는 방역 완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다. 흔히 말해서 이제 방역을 좀 해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독일은 오히려 방역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도 락다운을 더 심하게 하는 이러한 좀 차별화적인 모습을 보여서 기존의 그런 대응과는 좀 다른 모습들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관계로 해외 주식부터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B 최진명 위원입니다. 네, AB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9월에 자료를 낸 지 이제 10개월 만에 업데이트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개월 전에 이 주가가 주당 26.2달러였는데요. 현재 35.98달러로 대략 한 37% 정도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 회사는 1891년에 설립이 돼서 딱 130년이 이제 된 장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멘스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랑 더불어서 전기 장비 시장을 3분의 1씩 이제 나눠 갖고 있는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멘스가 풍력 터빈이나 이제 가스 터빈 쪽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대략 45조 원 정도 이제 전기 장비 부분만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슈나이더나 ABB가 대략 한 30조 원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옛날에는 이 3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였는데 ABB로부터 그 파워그리드 부문을 인수를 하면서 현재 덩치는 비슷해져서 이제 뭐 메이저 3에서 메이저 4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ABB의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보면 이 회사는 일단 매출 구조를 보면 미국, 유럽, 아시아 쪽이 거의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글로벌 약간
사이클에 좀 더 영향을 받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 장비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전기화나 아니면 이제 전기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터 장비들 또는 이제 자동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캐펙스 사이클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른 산업재처럼 이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환경 규제 강화나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ABB가 매각을 했던 파워그리드 부문은 사실 주로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 설비에 이렇게 들어간 장비들을 취급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각된 게 오히려 호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 부문들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올라올 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런 니즈들이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 물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동화 부문이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세 가지 코로나 사태의 완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수요 확대 이 세 가지의 트렌드를 완전히 따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사실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랑 큰 차이가 없지만 애널리스트들이 ABB에 대한 업데이트가 그렇게 잦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캐펙스 사이클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글로벌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인 지멘스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기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멘스는 사실 이런 전기화 사업 부문보다는 의료기기 같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찾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유럽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빅3 중에 접근 가능한 주식으로는 ABB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순서로 돌아가서 전략인사이드 김한 위원입니다. 예, 유럽 쪽 주식시장 관련된 그 자료 작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뭐 2거래일 연속 상승은 했지만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한 6월 이후에는 유럽 쪽 주가 흐름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가 반영된 그런 영향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내 델타 변이 확산이 좀 되다 보니까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백신 공급이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공급이 높은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사망자 수가 어떤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전염력이 높지만 적어도 백신 접종자들의 치사율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의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장기화되긴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모멘텀 개선입니다. 지난 1분기까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유럽 쪽에서는 봉쇄를 강화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좀 기록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백신 공급 이후에 어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서비스업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률 전망치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 중에는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더 반등할 가능성들이 높고 미국과의 어떤 경기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그동안 지연되어 왔었던 EU 회복 기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들이 높고 ECB가 어떤 PEPP라는 팬데믹 자산 매입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이제 테이퍼링 우려들이 좀 남아 있지만 최근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 연장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CB의 어떤 완화적 스탠스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퍼링에 따른 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존재를 합니다. 지난 13년도에 연준의 테이퍼링 텐트럼 당시를 좀 봐주시면은 미국과 같은 데서는 고점 대비 한 4% 정도 수준에 좀 그쳤었는데 유럽 쪽에서는 한 10% 이상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경기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은 미국 경기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좀 이어갔던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재정 위기가 발생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럽 쪽에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어떤 미국만의 경기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는 좀 감안해 보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세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 어떤 백신 보급 속도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선진국 주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는 달리 유럽 쪽에서는 디커플링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동조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변도의 어떤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유럽 쪽 비중 확대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주식 특성상 ETF로 대응하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MSCI 유로존 지수를 추정하는 EGU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시간 타이밍을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유럽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일지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일지 뭐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경기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은 유럽 쪽이 조금 더 반등 폭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유럽 쪽에도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폭 자체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의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여부를 좀 감안해 보면은 안정적인 것들은 미국 그리고 상대적인 아웃퍼폼 가능성은 유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선진국 주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 차트 한정 채권 시장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채권팀에서 강조하는 핵심 논리를 좀 차트로 컴팩트하게 보여드리는 차트 한 장 채권 시장이란 월간 자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첫 자료에서는 6월 FOMC의 고용 전망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의 주요 맥락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63.3%에서 61.6%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2022년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인 3.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7개월 동안 월 평균 고용 증가가 51만 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기 확장기의 월 평균 고용 증가는 약 17만 명 정도로 사실상 51만 명 증가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이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연준의 고용 목표치인 자연 실업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전망과는 다르게 2022년 완전 고용 달성은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이며 비록 6월 FOMC 이후 조기 금리 인상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저희는 테이퍼링 이후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크레딧 전략 홍성훈 위원입니다. 네, 빅테크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 왜 독과점인지에 대한 논문으로 유명해진 리나 칸을 미국 반독점 규제 그 당국인 FTC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뭐 들으셨겠지만 기업 경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좀 빅테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좀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인상되는지 여부라는 이제 그런 협소한 정의 대신에 시장 구조나 사업 모델에 초점 맞춰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더 강하게 기조를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빅테크를 강제 분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사실 좀 상당히 좀 급진적인
정책으로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미국 양당 그리고 미국 일반 여론이 강제 분할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반독점 규제의 일정 부분은 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반독점 소송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여서 좀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노이즈가 좀 재차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선례로 볼 때 사실 분할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반독점 이슈에 조금 취약하다고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페이스북 소송도 처음부터 이제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위험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게 증명이 쉬운 분야는 아니고 또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예상되는 조치 관련해서 신용도 영향을 판단을 해보면은 일단 벌금관에서는 구글이 이제 유럽 당국으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사업 관행의 이제 수정 요구 이런 부분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규모 인수가 이제는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대규모적인 이제 그런 투자나 인수 없이 좀 안정적으로 경상적인 이제 영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신용도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핵심 이슈만 조금 간단히 짚어드리자면은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서드 파티 판매자와 이제 경쟁하는 이제 PB 제품에 대한 이제 비판이 가장 많은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1% 수준으로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규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쟁력에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해상충 이슈가 많았다 해서 유럽 당국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지만 이런 점도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고 이제 서비스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애플 스토어가 쟁점이긴 하지만 좀 일부 양보 시 반독점 위반 여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산업 이계혁 의원. 네, 글로벌 1분기 XR 기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50%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급증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4분기가 이제 쇼핑 시즌 성수기였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처음으로 이제 팔렸다는 점 감안하면은 비수기임에도 출하량이 되게 좋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업체별로는 오큘러스가 229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큘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75%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1% 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주요 제품인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거의 전체 판매 이제 출하량을 기록을 하면서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XR 기기는 향후 이제 고성 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오큘러스를 통해서 이제 퀘스트 2 출시를 한 다음에 지금 생각보다 되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글로벌 코로나 19가 이제 재확산되는 그 영향도 있고 VR 전용 콘텐츠가 이제 빠르게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열풍이 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6월경에 지금 관련된 이제 XR 기기를 최초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이제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그 성장이 나올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국내 관련주로는 이제 애플 관련해서는 LG 이노텍이랑 더구전자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소형 업체 중에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에 지금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납품하는 뉴프렉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스몰캡에서 자료가 나왔었는데 되게 시총이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오큘러스 쪽에 유일하게 이제 거의 납품하고 있는 관련주고 이쪽에서 마진이 기존 사업 대비해서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모멘텀이 좀 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K이노베이션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7월 초에 스토리데이를 통해서 2차 전지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정우 의원이 간략히 정리는 이전에 했었었고요. 다시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5년간 2차 전지 사업에 약 18조 원 그리고 분리막을 포함한 2차 전지 전체 소재까지 사업은 이제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25년까지 2차 전지 생산 능력을 200기가와트 아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1테라와트 아워
정도이고요. 그래서 사실 연초에 갖고 있던 캐파와 생산 능력 대비 65%에서 8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25년도 기준으로 연초에는 120기가였는데 이번엔 200기가,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는 550기가와트 아워였는데 뭐 현재는 1000기가와트 아워,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이제 수주와 이제 R&D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돈이 있어야지 이러한 계획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적 분할, 그러니까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뭐 어떤 방식인지는 이제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물적 분할 후에 IPO를 통한 자금 확보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정확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방식의 분할과 자금 확보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성장 재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사업을 지속하느냐 혹은 불가능하냐 이런 이제 문제로도 볼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사업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무 상황입니다. 뭐 신용 등급 하락 위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2차 전지 사업의 가치를 잘 반영을 못한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IPO를 간다면 자금 확보를 통해서 이런 공격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계기가 2차 전지 사업을 오히려 그 사업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740억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복합정제 마진은 이제 BEP 정도, 그리고 정제설비 가동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재고평가 이익이 크게 좀 발생을 했고요. 뭐 2분기와 3분기 합쳐서 대략 한 현재 유가 기준으로 한 4,300억 정도가 재고평가 이익이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쪽의 업황은 지금 개선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화학 쪽은 이제 다른 이제 화학기업하고는 다르게 아로마틱스 쪽 스프레드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른 이제 올레핀 계열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석유화학 기업 대비로는 2분기 실적이나 그리고 이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조금 더 양호한 시황이 좀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틸렌과 프로필렌, 이제 올레핀 계열 쪽은 이제 4월까지는 이제 크게 개선됐지만 5월부터는 하향세였고요. 뭐 하반기에는 뭐 둔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KT 안재민 의원입니다. 네, KT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42,000원 유지합니다. 상반기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분기 주가가 괜찮았다가 2분기가 이제 조금 성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워낙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선 쪽에서 5G 관련된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K뱅크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해서 자본금을 2.1조까지 확대를 했고 가입자나 여신수신이 워낙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높은 가격의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K뱅크, KT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알파는 KTH와 KT M하우스가 합병을 해서 이제 출범한 회사고요. 커머스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 자회사에 이제 나스미디어가 있어서 관련돼서 이제 미디어 랩사와 커머스 간에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지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텐츠 제작, 유통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인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HCN 그리고 HCN의 자회사인 현대미디어를 기존의 스카이라이프가 아니라 스튜디오 지니 쪽으로 인수 주체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컨텐츠 쪽에서의
성과들을 좀 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본사의 성과도 좋은데 자회사의 이슈도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LS전선 아시아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이상으로 모닝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